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7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플러스 0.5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다우와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전 세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이유는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도 앞당겨질 수 있고, 또 국채금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인 주식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전 세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조 원 이상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극적인 매수를 보였고, 또 오늘은 셀트리온의 임상 이상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생각보다 임상 결과가 안 좋아서인지 셀트리온 관련주의 주가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와 미국의 야간 선물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내일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큰 변동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을 했는데 내일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옵션 만기일 직전에 콜옵션을 많이 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1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과 장 후반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30분을 남겨놓고 상승 반전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다우와 나스닥은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올해 국채 금리 상승률이 단 10일 만에 플러스 0.2%나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 국채금리는 플러스 0.001%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국채금리가 갑자기 급등하고 말았죠. 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왜 악재일까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국채는 안전자산입니다. 주식은 반대로 위험성 자산이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불안감을 느끼고 위험성 자산인 주식 자금을 빼서 안전성 자산인 국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보통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을 때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뜻은 이제 다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는 분명히 지난번 FOMC 회의에서 2023년도까지는 우리는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연준의 관계자들은 비트코인과 테슬라 등 최근에 버블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원래는 2023년 초에나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백신도 벌써 나왔고 기존 정책을 처리하고 수정에 금리 인상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매입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연준에서는 회사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고 매달 국채를 800억 달러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버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반대로 미국의 좀비 기업들이 양성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회사채 매입이라던가 혹은 국채 매입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자, 이전에 미국의 세일가스 업체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파산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러한 회사들이 파산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연준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회사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리만 사태라던가 혹은 세계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는 이런 회사가 없어지거나 퇴출이 됐지만 지금은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명륜진 사갈비처럼 무한으로 즐겨요. 무한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무한정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들이 도산하거나 쓰러지고 있지가 않죠. 하지만 그 뜻은 반대로 회사들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지금 상장 기업 중 20%가량이 좀비 기업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연준에서 회사채 매입을 줄이거나 국채 매입을 줄일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부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도산할 수 있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자, 한국이 미국 금리 인상에 얼마나 민감하신지 주식을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절대로 모를 겁니다. 제 옛날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매년 12월 산타랠리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올리지 않았죠. 왜? 미국 FOMC 회의에서 제로 금리를 2023년도까지 할 거고 금리 인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월 달 FOMC 회의에서는 대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금리의 금자만 나와도 한국의 지수가 보세요. 2064포인트였죠. 1800까지 빠집니다. 1800까지. 이게 정말 무서워요. 미국이 금리 인상 딱 한다는 소리가 나오면은 한국도 금리 인상을 똑같이 따라가죠. 거기다가 외국계 투자자들도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금리 인상이 어마어마한 악재입니다. 이게 10월 달이라던가 11월 달에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은 하반기에는 항상 우리 코스피가 내려요. 금리 인상 미국 하겠지. 그리고 매년 12월 달 기준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2016년도에도 금리 인상을 또 했습니다. 12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하반기라던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무조건 내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타랠리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매번 강조를 했었죠.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 2017년도에도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금리 인상을 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그냥 내립니다. 자, 그럼 3월 23일 이때부터 금리 인상의 여파가 있었는데 미국은 어땠을까요? 네, 미국도 같이 내립니다. 아주 쑥대밭이 됐죠. 미국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뭐냐면은 주식계 자금, 펀드라던가 혹은 주식 투자자들이 투심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에서도 자금을 빼고 자기 나라 증시에서도 자금을 빼고 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혹은 채권이라던가 다른 쪽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대거 이탈이 되고 한국의 은행주가 오릅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험주도 같이 오릅니다. 은행주와 보험주는 금리 인상의 수혜주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눈치 보면서 같이 따라갑니다. 지금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니까 한국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주식도 같이 내린다. 같이 투자죠. 2018년도 3월 달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싶어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한 달 내내 횡보를 하고 여지껏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안 내린 적이 없고 금리 인상을 만약에 6월 달에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앞뒤로 2달 동안은 횡보해요. 5월 달에도 횡보하지, 7월 달에도 횡보하지, 6월 달에는 내리지. 정말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월 초에 제 영상을 보시면은 항상 FOMC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지금은 미국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니까 이건 그다지 큰 이벤트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죠. 물론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당긴다고 해서 당장 올해부터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리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실업자는 현재 줄어들고 있지 않고 고용 회복이 매우 느리며 아직도 미국의 항공회사를 포함한 레저 스포츠 회사들은 고용 회복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올해 안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장막판에 상승한 이유가 바로 내일이죠. 내일 미국에서는 바이든 형이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해도 장 막판에 회복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중 하나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0.56%까지 하락을 하다가 상승 반전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위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메신저라던가 혹은 블로그 관련주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위터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럼프형 리스크로 인해서 또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럼프형은 지금 탄핵이 준비 중이고 또 럼프형의 지지자들이 우리 럼프형의 트위터를 보고 선동을 당했기 때문에 트위터의 주가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현재는 럼프형의 가짜 계정도 속속히 나오고 있으며 부계정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럼프형 덕분에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소셜미디어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원래 바이든 정부는 I'm hate Facebook. 나는 정말로 얼굴책이 싫어요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죽여버리겠다. 경고장을 날린 상황이었어요. 왜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셜미디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여러분 페이스북 하다가 이 영상 무조건 보셨을 거예요. 자, 제가 저작권 때문에 영상은 못 틀어드리겠는데 이든이 형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럼프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 조지 부시는 하면서 말을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럼프 형을 조지 부시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놓친네 정말 노망났네. 나를 조지 부시라고 불러? 하하하 내 이름도 기억 못하는군. 치매 아닌가? 이렇게 럼프 형이 조롱을 했고 저런 식의 이야기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소셜미디어에 너무너무나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저거 이외에도 이든이 형이 평소에 눈을 많이 깜빡거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바이든 노망설, 치매설을 인터넷에 유포하기 시작했고 이든이 형은 그거에 항의하며 그런 게시물을 선거법 위반으로 내려달라고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에 요청을 했지만 CR리스처럼 CR도 안 먹혔죠. 그래서 이든이 형이 내가 대통령 되면 니넨 뒤졌다. You die.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24%. 이제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규제법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라던가 아마존 역시 전부 다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나스닥이 도대체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약간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테슬라가 어제 또 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지금도 여기 한 가지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틀 전 영상이었죠. 이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렸죠. 무슨 에피소드였나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유스 시그널이라는 다잉 메시지를 남기자 전 세계의 명탐정 코난과 김전일이 이 단어를 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다잉 메시지는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 전 세계 사람들은 저 트위터를 보고 일론 머스크가 혹시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시그널 어드밴스라는 이상한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시그널이란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그널 메신저와 상관이 있었을 거로 예상을 했지만 저 회사는 시그널 메신저와 전혀 상관없는 헬스케어 회사였죠. 그런데 주가가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하나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이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8시간 전에 올린 글이죠. Hey you, yeah, you can, you gonna make it.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트 뿅뿅. 그리고 이런 스크린샷을 남겼는데
저는 저 트위터를 보고 생각나는 게 퀸이라는 단어는 프레디 머큐리가 있는 퀸. 그러니까 이 퀸을 좋아한다는 뜻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역시 좀 남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니, 이게 지금 게임 스크린샷이거든요? 이 게임이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철권을 만든 반다이 남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철권을 좀 해보셨을 텐데, 그 회사 주식이 오늘, 와우, 언빌리버블티. 이야, 4.35%나 올랐습니다. 반다이 남코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건 여러분 제가 웃기려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써진 글은 일론 머스크 상노 세이데 반다이 남코노 가부가 돈 때문에 있고돈이 났더로양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일론 머스크 상 때문에 지금 반다이 남코의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치솟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비슷한 뉴스로 난리가 난 게임 회사가 있어요. 어딜까요? 자, 제가 한 달 전에 올린 영상 중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사기를 치는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이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 상장된 중국계 기업 SNK가 갑자기 사우디 왕세자한테 매각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정말 수상한 냄새가 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의심했던 이유 중 하나가 분명히 4년 전에 썬코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기를 쳤고 거기에서도 사우디 왕세자를 데려놓고 사진 몇 장 찍고 상한가를 몇 방 보내고 결국에는 회사가 상폐가 됐습니다. 그리고 SNK 인수자금이 무려 2억 1650만 달러인데 계약금도 안 냈죠.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10%를 무조건 지급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아니 무슨 10억짜리 아파트 계약도 계약금 10%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수천억 달러짜리 계약금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우디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투자 자격 비자도 취득이 안 된 상황이라서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에 1577처럼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작사의 트위터를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게임 출시 연기가 아니라 킹 오브 파이터즈 트레일러 그러니까 플레이 동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지금 연기를 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게임 출시 연기라는 단어는 들어봤어도 게임 플레이 동영상 연기라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정말 수상하지 않나요? 이거는 투자자들 유혹하려고 지금 별수작 다 부려놓고 정작 기한이 다가오니까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배당을 20%를 준다라는 배당 사건이 있었죠. 저 배당 사건이 나온 다음에 다음날 바로 신주인수권을 발행해서 두둑히 자금을 챙긴 사건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 회사는 일본 회사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대주주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계 회사예요. 중국계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매번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를 쳤죠. 중국계 회사가 들어와서 어디 회사랑 투자 유치를 한다. 이래놓고 계약금도 안 주고 결국에는 회사 상폐. 계속 똑같은 패턴인데 이번에는 일본계 회사처럼 보이고 중국계에서 장난치는 걸로 보이죠. 자, SNK 오늘 장 초반에 하한가도 찍더니 종가는 27.76%로 마감이 되었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자, 여러분이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SNK가 얼마 전 상한가를 가니까 제 영상에 댓글이 달리더군요. 거봐라! SNK는 사기가 아니야! 왜?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우디 왕세자가 외국인 투자 등록증을 발급을 안 받았었는데 이번에 발급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이 회사가 상한가를 가는데 참 웃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갭을 뜨고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을 보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상한가를 말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위에서 팔았어도 수익이 얼마 나지 않거나 혹은 물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사서 이쪽에서 매도를 했을까요? 장 초반에 한 5분 깔짝 올랐다가 바로 내려왔는데 이때 팔았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5분도 아니에요. 단 몇 분 동안 깔짝 올랐다가 바로 빠졌어요. 10%가 깔짝 올랐다가 바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못 팝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졌다고 해도 위에 걸어놓지 않은 이상. 그렇다면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 다음에 계속 몰려있었고 오늘 갭하락을 맞고 끝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마 이쪽에서 갭이 떴다고 해도 안 팔았을 거예요. 왠 줄 알아요? 바로 11월 12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매각 대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이 11월 12일. 그래서 어제 같은
같은 경우에도 슈팅이 나왔죠. 당연히 사우디 왕세자가 매각 대금 지불하겠지. 그런데 지불했겠습니까? 당연히 지불을 안 했죠. 회사 측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3월달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당을 20%를 하고 갑자기 또 사우디 왕세자가 SNK를 인수하고 게임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게임 트레일러도 공개를 안 하고 누가 봐도 수상적입니다. 누가 봐도 수상적. 어제 분명히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공매도의 순기능 중 하나가 이런 회사를 걸러내는 기능이 있다고. 물론 한국의 지금 공매도 제도는 잘못됐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 상위 종목에 이런 종목은 무조건 들어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왜? 이거 사기치는지 아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공매도를 보셔도 공매도 대금이 빵원이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 믿게 됩니다. 이런 회사가 사기가 아니라고 믿게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주식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 있으니까 와 이거 사우디 왕세자가 진짜 인수하면 또 날아가겠구나. 나는 부자가 된다. 이런 꿈을 꾸다가 수익을 져도 절대로 못 팝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보시면 유상증자를 받기로 되어 있는 회사였고 대금 납입일이 여기였죠. 대금 납입일 이전에 뉴스를 띄울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기를 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금 납입일 이전에 좋은 뉴스를 띄워서 상한가를 보내는데 이때 제가 상한가를 한번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 회사가 상한가를 갔을 때 팔고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 유상증자를 못 받은 아이는 지금 현재 상장 폐지가 돼서 주식 자체가 사라졌죠. 저도 옛날에는 이러한 뉴스가 나올 걸 알고 뉴스 매매도 하고 스캘핑도 하고 동방불패처럼 하루에도 한 10번 넘게 매매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루에 매매를 많이 해봤자 한두 번밖에 안 하고 제약과 바이오 회사들은 제가 잘 안 건드립니다. 저 때만 해도 제약과 바이오로 수천만 원을 벌고 정말 기분이 좋았지만 제가 제약과 바이오를 안 하게 된 계기가 한미약품 사태였죠.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 터지니까 도저히 제약과 바이오를 못하겠어요. 급등주 매매로 수천만 원을 벌어도 결국 수익금 인출을 안 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를 한번 멈춰야지 수익금 인출이 가능한데 수익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멈춰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투자금이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커지고 거기다 신용이라던가 레버리지까지 쓰면은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히 매매를 하다 보면 악재가 나옵니다.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악재를 맞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언젠간 한번 때려 맞아요. 근데 그때가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신용이라던가 미수, 레버리지까지 썼기 때문에 급락을 맞이하면은 기존에 벌었던 수익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그리고 급등주 종가 베팅은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한 방에 다음날 마이너스 10% 혹은 20% 심지어 하한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급등주라던가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을 안 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반대로 실적주인 전기차, 휴대폰,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매매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적 발표 기간에 매매를 하면은 실적 발표하기 전에 무조건 탈출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려도 한 번쯤 탈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안심도 되고 또 최소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보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할만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 어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4조 참치를 좋아하는지 4조씩 매수를 하고 다음날은 2조를 매수했는데 오늘은 왜 이거밖에 매수를 안 했죠?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라서? 저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시간의 잔량에 몇십만 주씩 개인 매수 대기 물량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왜 매도에 매도 물량이 쌓여 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장전에 매수 대기 물량이 없어요.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랬잖아요. 20만원짜리 현대차를 장전에 21만 주나 매수하려고 했고 삼성전자를 53만 주를
장전에 매수하려고 했고, 아니 갑자기 하루 만에 태세 전환이 돼가지고 오늘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당연히 이틀 전처럼 1시간 만에 1조 원, 2조 원을 매수하고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너무나 선방할 것으로 보였는데 아침에 지수가 올라가는데 매도더군요. 그리고 기관만 매수를 하길래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은 차익 실현을 하려나 보구나 생각을 했지만 30분을 못 참으시는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9시 30분부터서 다시 코스피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아침에 갭을 빵 띄워놓고 전부 다 매도했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아침에 보세요. 연기금 분명히 매수죠. 금융투자도 매수, 투시는 매도.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도했는데 연기금 보시면은 오늘 3,200억을 팔았고 투신 역시 3,200억 정도를 매도했죠. 오늘은 아침에 빨려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손실을 봤을 것이고 오늘 장 중 후반을 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장이 좀 할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갭이 빵 떠가지고 1.23%까지 상승했다가 플러스 0.71%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물렸을 거예요. 특히 빅히트 같은 종목들 장 초반에만 이렇게 상승을 시켜놓고 사람들이 상한가 갈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위에서 꽂아 내려버리는데 신규 상장주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빅히트는 진짜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보내놓고 바로 빼버리고 그 다음날 하한가를 보내면서 주식이 무슨 일주일 만에 50% 이상 급락을 맞이하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었는데 교촌 똑같죠. 얘도 상한가 한번 보내놓고 다음날 상한가 보낼 것처럼 해놓고 지금 18,000원 마이너스 50%가 나은 게 전부 다 특징이 뭐다? 신규 상장주. 지난번에 SK바이오팜 상한가를 3번 가서 투자자들을 정말로 유혹했던 주식 중 하나죠. 26만 5천원까지 올랐던 주식이 지금 15만원. 반토막이 너무 잘 나요. 신규 상장주. 의무보호예수 해제가 될 때마다 기본 10%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를 왜 샀습니까? 여러분들은 증권사 레포트를 참고했을 거예요. 빅히트 예상가치액 최소 5조 원.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상장하자마자 사흘 만에 시가총액 5조가 증발했죠. 여러분 보통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한번 물리면 멈출 수 없는 프링글스처럼 미친 듯이 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관사들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 공모가를 뻥튀기 합니다. 한 예로 BTS, 빅히트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상장 주선료로 50억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상장할 때마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DPC라던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빅히트 상장하면 떡 나갑니다. 하지 마세요. 계속 얘기를 해줘도 결국에는 유혹에 못 참고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중간에 돌연변이 같은 신규 상장주 SK바이오팜 같은 걸 보고 투자자들이 도박을 하게 됩니다. 와, 저거 공모가가 10만원인데 3일 만에 30만원 갔대. 다음에 IPO하는 신규 상장주 있으면 나도 사야지. 너도 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주식이지만 옛날 IT 버블이라던가 지수 버블이었을 때는 코스닥이 이랬어요. 코스닥이 여러분 2925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죠. 그리고 IT 버블 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버블이 걸려있던 회사들이 적자 회사였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회사가 거의 없고 상장 폐지가 되거나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사실이죠. 아니 오늘 대박이었던 KTH 오늘 장중에 12,400원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저는 KTH 직접 다녔다니까요. 이 회사 다닐 때 내가 주가가 13,000원이었어요. 13,000원. 그래서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이거 좀 사놓고 놔두면은 이거 못해도 한 5만원 가지 않을까? 왜? 이 회사 주가가 옛날에 10만원이 넘었어요. 10만원. 근데 만원이야. 그럼 여러분 살 거야 안 살 거야? 난 근데 그 당시에 13,000원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내가 적어도 군대 갔다 오면 한 5만원 찍었겠지 하면서 이걸 살까 말까 그 당시 조이시티하고 프리스타일이란 게임을 했는데 엄청 호응이 좋았고 내가 담당자여가지고 내가 이거 보고 회사 미래 가치성이 너무 좋은데 사고 싶다 이랬는데 안 사고 저는 결국 로또 100만원어치를 샀거든요. 왜냐면은 2년 뒤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나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대박을 노리겠다. 그리고 혹시 알아? 로또가 당첨돼서 몇백억을 받게 되면은 군대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 로또를 100만원어치 샀는데 세상에 말이죠. 로또가 10만원도 당첨이 안 됐어요. 100만원어치를 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이 회사 주식을 안 샀다라는 거. 이 회사 주식을 100만 원치 샀을 리가 없고 못해도 1000만 원 이상을 넣었을 텐데 1000만 원 이상 넣었으면 500만 원 이상 까먹었을 거를 로또 100만 원 퉁친 거는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 제가 봤던 종목은 어제랑 비슷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랑 인지컨트로스 이런 종목인데 하나마이크론이 어제 종가 베팅할 자리는 정말 아니었거든요. 얘는 12,000원을 돌파하면은 다시 밑으로 빠져요. 그리고 오뚜기처럼 다시 올라오는 습성이 있는데 얘는 오늘 시작부터서 갭이 뜨길래 얘는 오늘 빠지겠다 싶었는데 그렇죠. 와, 정말 과학입니다. 얘는 12,000원을 돌파하면 후성이랑 똑같이 다시 내려오고 나라에멘디도 비슷한데 나라에멘디도 오늘 아침에 갭이 뜨더라고요. 둘이서 막 12,000원 돌파해가지고 2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탁 갭이 뜨는데 따라 들어갈까 말까 했지만 아침부터서 지수 자체가 내려가길래 저는 아침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정말 요즘에 10시 반이 아니라 11시 반에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지금 옵션 만기 때문에 상하이 종합지수 개장한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과 야간 선물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금융투자가 매수로 전환하느냐 매도로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오늘은 진짜 11시가 변곡점이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오늘 9시 반부터서 지수가 점프를 했다가 바로 추락하길래 이것도 어제처럼 음봉으로 마감될 것 같다 싶었는데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데 2시 때는 좀 위험했고 오늘은 11시 반이 정말 절호의 타이밍이었습니다. 11시 반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이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떤 종목 샀으면 대부분 수익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 매매 조심하세요. 이게 아침에 반대 매매 터진 상황이에요. 아침부터서 밑으로 VI가 걸리는데 VI가 걸리는 게 뭐다?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종목이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6%까지 빠지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30% 이상 빠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신용 반대 매매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의무보호 예수 물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6.47%까지 꽂아 내렸고 종가는 올라왔지만 아직도 의무보호 예수 물량이라던가 유상증자라던가 악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도 반응을 안 하고 이런 종목은 이번 3월 상장 폐지 심사라던가 이럴 때 아주 안 좋죠. 또 추가 상장을 하네요. 내일?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임상 이상에서 95%에 회복될 만한 높은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임상 이상에다가 3상으로 해서 아직까지 결과 나온 것도 없고 그냥 회사 측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언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필룩스도 같이 상한가를 가더군요. 근데 보령제약 보셨죠? 용각산이 효과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상한가 보내놓고 위로 올려놓고 위에서 그냥 확 빼버렸 전래동화 같은 전래가 있었는데 요즘 제약주가 그냥 찌라시 하나 띄워놓고 다음날 갭 띄우고 줄줄이 소세지처럼 뺍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래량을 너무너무나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물리면은 종토방 가면은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글을 맨날 보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세 가지 제약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 현대약품. 자,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다 12월 22일, 12월 23일에 최고 거래량이 터진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12월 22일 날 최고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81,000원까지 꼬셔놓고 그 뒤로 54,000원, 위에서 30%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삼천당 제약, 상한가를 찍어놓고 상한가에서 위에서 잠깐 꼬셔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엄청나게 상승시켜서 25%까지 꼬셔놓고 다시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서 현재는 이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니까 다시 한번 위로 올릴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지만 이미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다음날 악재가 터졌죠. 무슨 악재가 있었습니까? 대웅에서 발표를 했죠. 우리가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효능이 별로다 해서 쭉 떨어지면서 제약주가 그냥 다 죽었어요. 왜 다른 제약주도 떨어졌을까요? 한국이 아직까지 신약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실망 매물이 쏟아진 거죠. 이때 모든 제약주들이 거래량은 최고로 터지고 다 빠졌고 상한가 간 것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와서 현재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 보세요. 5일 동안 내렸어요.
지수가 3200까지 갔는데. 자, 그런데 제약과 바이오주는 내일 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에서 오늘 한 가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의 이번 새로 만든 치료제의 효과를 공개했는데 54%의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너무나 낮은 확률이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사를 잘 보셔야 돼요. 중증 환자에게 54% 효과가 있다가 아닙니다. 중증 환자 발생률이 54% 감소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은 분명히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TV 토크쇼와 그리고 이런 프로에 나와서 우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백신도 될 수 있고 치료제도 될 수 있다. 경증과 중증, 만병통치약처럼 경증에도 효과가 있고 중증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거를 제가 수십 번 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공개되자마자 지금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없다. 의료 관계자들이 왜 지금까지 셀트리온은 연구 자료를 한 번도 공개를 안 했는가? 통상적으로 임상 결과는 학술지에 거절을 해서 학계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 신청까지 이런 과정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은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술지에 게재하고 임상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셀트리온은 이러한 관행을 깼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라던가 혹은 외국의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입원 환자, 중증 환자에게 효과가 없어서 사용이 중단이 됐다. 만약에 항체 치료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가 있었으면은 지금 미국처럼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미 이 약은 중증으로 악화된 사람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증 환자는 가만히 있으면 낫는데 뭐할로 치료제를 맞겠느냐. 또 가격도 40만 원이 넘는데 이러한 가격 문제도 있고 게임 체인저로 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라고 김신우 경북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보시면은 막판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7.31% 급락이 나왔습니다. 속보가 5시 51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크게 상승 중이었다가 효과가 5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간의 단일가 막판이기 때문에 내일 장이 열려보면은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결과로서는 내일 투심이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겠고 제약과 바이오주 전체가 또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제약과 바이오의 투심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가장 좋은 거는 셀트리온 쪽에 수급이 빠져서 다른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야 되는데 내일 만약에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로 수급이 옮겨가면은 제약과 바이오 쪽의 투심은 더욱더 악화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개최되는 FOMC에서 연준이 회사채 매입이나 국채 매입을 축소할 것인가,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할 경우에는 시장의 투심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번 FOMC 결과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약금 납입이 없는 공시는 거르세요. 최근 SNK 그리고 태국의 마스크를 판다고 한 LIS 등은 전부 계약금 없이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상한가를 갔죠. 이러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중화권 회사이며 뉴스와 사진 몇 장만으로 주식을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큰 금액의 계약일수록 계약금이 필수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없는 뉴스는 거르시는 게 좋아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강신아님, 김아라님, 곰돌이님, 박경현님, 풀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아라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